달려가는 시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반 정도 달려왔고요. 그래서 달려간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 통신에서 가장 베이직 되는 게 비트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버스 내에서 비트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송하는 가운데 시간의 유닛을 어떻게 할 거고 그때 비트의 개수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이 곧 버스의 비트레이트라고 부르죠. 그것은 ISO에서 정의가 된 겁니다. 결국은 비트 퍼 세크죠. 그래서 초당 몇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느냐 라는 개념이었죠. 근데 캔에서는 약간 좀 독특하게 접근합니다. 뭐냐면요, 네트워크에 있는 어떠한 노드를 위해서라도 그 비트레이트는 항상 컨스턴트, 일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비트레이트는 동일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것은 오실레이션을 기반으로 내부 클락을 사용합니다. P클락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물론 캔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다 모든 CPU들은 32비트 프로세서 이상이어야 되는데 32비트마다 CPU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의 속도라는 것은 결국은 캔의 프로포게이션 딜레이와 전송 속도를 좌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캔에서 적용되는 이 비트레이트는 동일해야 되고 항상 일정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데이터를 리모트 프레임에서 데이터를 요구하면 데이터 프레임을 베이스로 데이터를 전송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송할 때 이 데이터가 내가 보낸 데이터와 상대방이 받은 데이터가 동일한지를 검사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것을 CRC라고 보죠. CRC. 그래서 순환 중복 코드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그거는 익스클루시브 OR적인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OR을 기반으로 CRC 값이 동일한지, 보낸 것과 받은 것이 같은지를 확인을 해서 다르면 당연히 노이즈나 에러가 발생한 거죠. 잡음이 발생한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에러 시그널링, 그리고 에러 리커버리 타임, 즉 에러에 의해 영향받은 모든 메시지는 각 노드에서 플래그를 보냅니다. 나 에러에 영향을 받았어. 그랬기 때문에 메시지는 억세스 될 수 없기 때문에 리젝시 되고요. 에러가 있는 메시지는 자동으로 재전송이 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러를 검출하는 시간도 소요 시간에 포함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2.0A, 2.0B에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디테일한 걸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먼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CRC에 대해서 먼저 파악할 텐데, CRC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CRC 발생 코드라는 것을 마스터 혹은 슬레이브 아니면 노드와 노드, 스테이션과 스테이션에서 미리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CRC 발생 코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디바이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디바이더를 x3승 더하기 x2승은 1로 정의했습니다. 이걸 다시 쓰면 x3승 x2승 더하기 0x1승 더하기 x의 제로승,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하나씩 갖고 왔습니다. 1, 1, 0, 1을 갖고 왔고 이걸 디바이더라고 부릅니다. 디바이더라고 부르고요. 가장 차시가 높은 것은 x의 3승이죠. 그래서 확장 데이터는 3개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전송할 데이터가 110010입니다. 그래서 1100 10 뒤에 확장 데이터 3개 000을 붙입니다. 그리고 디바이더가 얼마였죠? 1101이었죠. 디바이더가. 그래서 디바이더로 베타적 오화 연산합니다. 베타적 오화 연산은 서로 다른 것만 1이고 같은 건 0이게 되겠죠. 그래서
11은 0, 11은 0, 00은 0, 01은 1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나머지 1 내려오고요. 0 내려오고 0이 내려옵니다. 1100과 110이라고 베타적 오화하면 0, 0, 0, 1, 1빵빵이 최종적으로 전송 데이터에 달라붙게 됩니다. 전송 데이터에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그럼 수신다 예산에서는 이 받은 데이터와 1빵빵의 CRC 코드를 더해서 1101 기존에 알고 있는 디바이더와 베타적 오화를 합니다. 그러면 1101과 베타적 오화면 0001이 나오죠. 1 내려오고 0 내려오고 1 내려오면 베타적 오화를 하면 다 0이 나옵니다. 결국 0이 나오면 보낸 데이터, 받은 데이터가 일치한다. 액놀러지먼트로 응답을 하는 것을 결국 CRC 코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딩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return to zero 방식에 있고요. 그걸 RG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non return to zero 방식 NRG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non return to zero inverted one once 해갖고 NRGI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RG는 4배를 복귀하는 겁니다. 그리고 NRG는 4배를 유지, NRGI는 4배를 반전한다 라고 보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RG 코딩 방식에서는 어떤 값을 주어지고 일정한 시간에 0으로 도회귀하는 것을 RG 방식이라 합니다. Return to Zero 방식이라 합니다. 이에 반해서 NRG는 제로로 회귀를 안 해요. 그냥 펄스를 유지합니다. 0이면 0, 1이면 1, 0이면 0, 1이면 1, 1 유지하는 것을 NRG 방식입니다. 그래서 NRG 방식이 노이즈에 강하기 때문에 캔 통신에서는 NRG 방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 NRGI 방식이 있습니다. NRG 방식과 동일한데 어떤 0과 1이 연속이면 어떤 동기화, 싱크로나이징에 약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속인 데이터가 있으면 반전 데이터를 한 비트 넣어줍니다. 이것을 NRG Inverted On Once 방식이다, 코딩 방식이다 라고 우리가 학습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에러를 검출하기 위해서 비트 스토핑, 비트를 하나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뭐냐면요, non return to 제도이기 때문에 싱크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이게 어떻게 제대로 가고 있나 라는 정상 동작을 하고 있나 라고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스토핑이라는 것은 5개의 비트가 연속이면 6번째는 무조건 반대 비트로 한 비트를 추가해서 넣어놓는 것을 비트 스토핑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5개가 도미넌트인지 리세시브, 열성이든지 관계없이 연속이면 무조건 한 비트를 추가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0이 6개죠. 1이 6개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0을 먼저 5개 보내고 한 비트 비트 스토핑으로 리세시브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개 0을 도미넌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6개의 리세시브가 있죠. 근데 5개의 리세시브를 해주고 도미넌트 하나를 비트 스토핑 누르고 하나 남은 리세시브를 나중에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인위적으로 반대값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 스토핑 영역이 있습니다. 오직 프레임의 스타트 오브 프레임에서만 가능하고요. 아비트레이션 프레임에서 가능하고 컨트롤 비트에서 가능하고 데이터 필드에서 가능하고 CRC 필드에서만 가능합니다. 엔드 오브 프레임에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엔드 오브 프레임이 리세시브, 그러니까 프레임이 끝나는 걸 확인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리세시브를 7개를 보내줘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는 비트 스토핑을 열회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스탠다드 데이터 포맷을 보면 도미넌트 비트가 한 비트가 오면서 스타트 프레임을 알려줍니다. 스타트 프레임. 그리고 11개의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 즉 프라이어티를 위한 식별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RTR이 오죠. RTR이 0, 도미넌트이면
데이터 프레임, RTR이 1, 리세시브면 리모트 프레임으로 결정했죠. 제어 영역은 6비트인데 2비트는 사용하지 않고 리저브죠. 4비트는 데이터 랭스 코드라서 뒤에 오는 데이터의 크기를 미리 선언해 놓은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2.0A에서는 8바이트가 최대로 제한을 되고 있죠. 64비트. 그리고 15비트의 CRC 코드가 오고요. 그리고 1비트의 CRC 딜리미터 구별자가 옵니다. 그리고 액노러지먼트가 도미넌트가 오죠. 그리고 액노러지 딜리먼트가 리세시브로 오죠. 리세시브 하나, 엔드 오브 프레임에 리세시브 7개, 리세시브 7개, 그리고 인터 프레임에서 리세시브 3개, 총 11개의 리세시브가 연속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건 리모트 프레임이건 끝날 때는 무조건 11개의 리세시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반면에 리모트 프레임은 이 RTR 비트가 1로 해서 리세시브가 돼서 데이터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나의 아이디는 이건데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이거다 주십시오라고 리모트 프레임을 먼저 버스에 데이터를 요청하면 어느 노드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디에 맞는 그 노드가 데이터를 전송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리모트 프레임에서는 이 데이터 필드가 옵션 처리가 됩니다. 즉 필요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캔의 가장 강한 특성 중에 하나가 에러 매니지먼트, 즉 confinement 에러 메커니즘, 에러를 제한하는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전송할 때 에러가 발생하는 걸 TEC, 즉 트랜스미션 에러 카운트가 있었고요. 리시버 에러 카운트가 있습니다. REC. 그래서 TEC와 REC의 에러를 카운팅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액티브 에러 모드였는데 이 TEC와 REC가 127개를 넘어가면 패시브 에러 모드로 빠집니다. 그리고 전송할 때 에러가 255가 넘어가면 버스를 인위적으로 오프시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버스가 중단될지 모르니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버스를 오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버스가 오프된 상태에서 버스를 다시 동작하려면 액티브 모드에서 리세시브가 11개를 보내오면 버스가 자동으로 살아납니다. 그 11개가 바로 이거죠. 여기 보면 엔드 오브 프레임에 7개, 인터 프레임에 3개, 여기에 액노러지먼트 딜리미터까지 리세시브가 11개죠. 즉 데이터 프레임이나 리모트 프레임이 버스를 장악하려고 하면 오프된 버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게 에러 메커니즘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영역을 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트 에러라고 표현했고요. 비트 에러는 온 영역에서 다 일어납니다. 즉 스타트 오브 프레임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컨트롤 필드, 데이터 필드, CRC 필드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엔드 오브 프레임에서도 비트 에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 스토핑, 채워넣기 에러가 있죠. 그거는 아비트레이션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 오브 프레임, 그리고 컨트롤, 데이터, CRC에서 나타날 수가 있지만 엔드 오브 프레임에서는 비트 스토핑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CRC 에러는 당연한 거고요. 포매팅 에러는 모든 영역에서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러 매니지먼트가 왜 중요하면 차동 시그널이기 때문에 노이즈에 강하게 만들었는데 이 에러에 대한 검출과 에러에 대한 리커버리 타이밍을 제어를 못한다면 노이즈에 대한 스테빌라이징 레이션, 그러니까 안정화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러에 대해서 디텍션하고 에러에 대해서 검출하면 또 오버로드 타임이 추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에러 타임과 에러 프레임과 오버로드 프레임이 거의 유사하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버로드라는 것은 전송에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는 그런 오버로드 프레임이죠. 그래서 이 오버로드는 결국 에러 프레임에 연동이 돼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러 프레임, 오버로드 프레임까지 우리가 다 학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피지컬 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